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봉 변희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광고가 지금 하나 또 들어왔어요. 네, 백봉 올게하고 이 술겜. 네네.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매일 먹고 있는 거고. 쌍벽인데 쌍벽. 네, 쌍벽이에요. 이걸로 지금 제가 이 여름을 보내고 있고. 네네. 광고 중에서 제가 성공한 거 2건이 요 2건이에요. 술겜하고 그렇습니까? 백봉하고. 네, 네. 예, 다른 거 뭐 바르는 거 이런 거 다 안 되는데 네. 백봉하고 술겜 2개만 성공했습니다. 이건. 그거는 우리 변희재 대표의 캐릭터라든가 활동 그러니까 방식 이런 누가 특성에 맞는 봐도 거예요. 술 한잔 하는 사람이가 아니까. 네네. 제가 그러니까 뭐 이런 보양즙이나 네. 술 깨는 약을 안 먹어본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갖다 주고서 나눠 먹고 네네. 거의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이 아는 거지. 저 사람이 선택한 거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 술깨는 마찬가지죠. 술깨는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음. 술 먹기 전에 먹으면은 술이 안 취해. 술이 안 채. 그래서 이거는 이 한의사가 마카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확인했어요. 이게 네. 단순히 술 깨는 약이 아니라 피로 회복하고 정력제까지 같이 된다. 아하. 예, 마카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민 목사는 술 안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매일 먹어요. 이거. 왜 먹어요, 그 사람은? 그 정력제로. 김영민 목사는 목사님이 뭘 또 네. 그랬대서. 애가 4명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 약국에서 나오는 그 술 깨는 약 있잖아요. 예, 예.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 이건 네, 네. 한의학 성분이고 마카 성분이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부작용 없는 네. 한약 먹듯이 그래서 먹어서 이건 술 다 마신 다음에 하나 먹고 네. 다음날 하나 먹고 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무 무리 없이. 연일 이어지는 음주 활동의 예. 지원군이네. 근데 이제 백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먹으면 이것도 술이 안 채는 성분이 있는지 네. 그냥 술이 안 채요. 이거 먹고 일단 있으면. 몸이 뭐 몸이 좋아지겠죠. 술이 안 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먹으면은 술캔까지 있겠다. 야, 술도 안 채고 술캔까지 있으면 술을 퍼마시지 않겠냐 싶은데 네.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진짜 퍼마셨는데 네. 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술이 안 채잖아요. 네. 안 먹게 돼. 술이 안 채니까. 술은 또 좀 취하는 맛으로 그렇죠. 먹어야 취하는 맛 되는데. 먹는데 네. 진짜 저는 요즘에 아예 안 채버리니까. 근데 혈색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그 목포에 가서 이 술의 네. 제왕 그 보혜양조 회장님과 같이 술을 하는데 네네. 술 얼마나 하냐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만 해도 한 달 전이니까 거의 매일 네. 하루에 뭐 소주 한 3-4병에 맥주 한 20병 마십니다 했더니 피부가 지금 그렇게 마시는 사람 피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에 대해서는 얘가 한국 최고 전문가인데 자네 피부가 술 그렇게 먹고 나왔으니 피부가 아니다. 피부 윤기가 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백봉 회장한테도 이거 술겜을 권했었고 네. 백봉도 다 권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술을 거의 안 마시게 됩니다. 안 채니까 술이 안 채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남들 취해 있고 저 안 취해잖아요. 네. 이거 환장하잖아 이거. 혹시 그 나중에 의약 예품 그 건강 보조식품 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언론사를 하니까 네. 이제 같이 공동 사업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네요. 제가 먹어보고 좋은 것들, 네. 예, 그럼 공동 사업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변희재 대표님 어제 대구 갔다 오셨죠? 3번째 갔다 왔습니다 올해. 네. 3번째 갔다 와서 저는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이제 네. 거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는 서신도 막 짜증이 나서 막 시각을 썼고 네. 3번째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이 박근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제 박근혜 이름만 팔아도 영남권에서 배지를 달 수 있으니까 네. 지금도 뭐 최경환이고 우병우고 막 조원진이고 박근혜 팔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 꺼려하는 건 이해하는데 네. 저는 내가 지금 출마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치른 재판에서 증거주장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이걸 상의하자 그러는데도 이게 내가 집 앞에 3번 갔는데도 안 만난다는 거는 전 도저히 이건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가 용서가 안 돼 솔직히 저런 행태가. 그러니까 이거 뭐 박바들은 뭐 저런 게 박근혜 신의 한 수라 그러는데 그거 뭐 왕조 시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게 또 태블릿 PC의 진실에 관한 투쟁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재판 고발할 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랬고 제가 밝혔단 말이에요. 밝혔는데 지금 이 그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언론이나 이게 다 지금 외면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상의하러 가자는데도 뭐 연락도 안 된다는 거는 대중 정치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거 원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진실투쟁에 대해서 못 싸우겠다 그러면 이건 내가 더 이상 요구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아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 조작을 질렀는데 그럼 박근혜 측근들인 최경환, 조원진, 서청원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조원진 대표도 그 태블릿 PC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요? 아니 나는 그 사람 제일 황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태블릿 특검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네. 만든 사람인데 이제 와서 지금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는 가만히 거를 있잖아요. YTN의 박지훈이가 물어보니까 최순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서원은 협박과 회유를 받고 있어요. 태블릿에 대해서 접근하자. 네네. 이거 최서원 끼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최서원을 끼워들고 하는 이상한 짓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니 송영길 대표를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촛불들도 태블릿 조작을 외치는데 당신 측근들이 지금 딴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시당하겠냐. 그래서 진실투쟁 자신 없으면은 그 똘마리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라. 자연인으로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했고 이제 반면에 이번에 의미 있었던 건 이제 김용민 목사가 같이 갔거든요. 네네네. 김 목사는 이제 2012년 그 전설의 총선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대 박근혜 대결에서 박근혜가 역전승했던 그 선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박근혜가 김용민 지역구에 2번을 들어갔대요.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민주당이 앞서가다가 이 김용민 발언으로 정말 수도권이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도권에 1, 2%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박근혜가 이기는데 뭐 김용민이 큰 역할을 했다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총선 끝나고 저희 보수에서 그 연석회의 할 때요 300명이 모였는데 네. 그때 서경석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김용민 만세 불렀어요 우리. 아. 그럴 정도여서 그때 이제 박근혜가 김용민 지역구에 들어와서 이런 인간을 당선시키면은 애들 교육이 어떻게 되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김용민 목사가 이제 박근혜 사저에 와서 네. 그때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나는 그거 반성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리고 이 조작 세력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이 침묵하는 거는 그건 애들 교육에 좋은 거냐. 그래서 물론 저보다는 훨씬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영이 다르니까. 뭐 저는 뭐 같은 진영이라 할 수 있으니까 좀 막말을 퍼붓는데 그래서 김용민 목사의 그 연설이 좀 울렸죠. 그래서 그 정도 했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지 않냐. 뭐 다만 뭐 또 지금 계엄령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뭐 계엄령 사건도 여건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걸로 여건외더라도 할 만하고 다시 감옥까지 가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사면 복권된 사람을 다시 또 감옥 넣진 보낼 수 않겠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네. 하면 되는데 이제 더 다른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민 목사님 참 힘드신 일 하셨네요. 2012년도에 민주당의 패배에는 김용민 목사도 역할을 했지만 그때 486들이 담합 공천했습니다. 그것도 큰 하나의 주요 변수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갑자기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그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승만 우상화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한편으로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무시라는 것이 양면으로 붙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저희는 이제 보면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잘 구별할지 모르거든. 그 진보 세력들은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건가요? 입장에서 보수 세력 내에서? 근데 그거는 이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역사적인 면화 차이가 있죠. 최소한 제가 있었던 보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건국과 부국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정확히 따지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이 봉건 시대에 이 잔재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국부잖아요. 국부 스스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보급했지만 이 몸에는 여전히 이 조선시대 이 양반 본인이 왕족 남아 출신이라고 있어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직 수행할 때 마지막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대통령과 왕을 약간 구분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근대화로 뜯어고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4.19 때도 이 부산에서 이 이른바 계엄사령관 할 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었고 학생들이 먼저 일으키니까 그걸 도와줘 버렸다고 사실은. 네. 그들이 올리고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대립적 관계를 맞는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정확히 풀어냈죠. 부국과 건국 과정에서. 그래서 네.
그거 갖고 갈등은 없는데 다만 박정희는 박근혜라는 그 정치적인 이 상징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정희에 대해서 하면은 정치적인 보상이 들어오고 네. 또 아직까지도 이 박정희 때 돈 번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살아있죠. 그래서 돈도 엄청 들어오는데 네. 이승만 운동을 하면 이건 권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완전히 역사 체계만 있는 분이 현실적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박정희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승만을 좀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였고 네. 박정희는 뭐 그냥 뭐 개나 소나 그냥 다 가서 했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이 정권에서 이승만 대우하는 거는 박민식 그 보훈처 장관이 네. 하는 건데 보훈부 장관. 예, 하는 건데 사실은 보수에서 전체적으로 야 이승만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박정희에 비해서도 네네. 그게 이제 하나의 좀 공략 포인트로 본 것 같아요 이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자면 이 정권은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냥 조작 사기꾼 세력이라고 보는데 이 보수는 말만 몇 마디 해주면 환호하는. 그러니까 한미동맹 외치면은 와 보수다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승만 요 바로 세우기 공작이 일단 보수의 그 노인표를 붙잡는 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승만 챙기기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는 근대화의 공이 있다. 뭐 인권 탄압이라든가 민주주의를 압살했지만 이렇게 뭐 상반된 평가가 같이 존재하기도 하고 공갈을 같이 또 넣어주기도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건국절 논란, 그다음에 4.19 논란, 그리고 실제로 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 연령이 많은 노인들은 어차피 보수 정당 찍는데 새로운 어떤 이 중도층이라든가 뭐 경제계라든가 이런 쪽에 지지가 생기기는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때도 이승만은 챙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아니까 네네. 이 보수의 좀 이 이명박 쪽 브레인들하고 박민식도 뭐 MB계입니다 따지면 MB계들이 그걸 보고 지금 이 정권은 중도표를 노리는 게 아니라 보수표를 흩어지지 않게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은 좀 총선 전략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뒤에 했지만은 신당을 무더기로 만든 다음에 보수표 30% 꽉 잡고 있으면 일당 될 수 있다. 신당이 그 민주당 표도 갉아먹고 여기는 이제 무조건 신당은 이제 보수표 30% 쥐고 있으면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고 중도표, 중간표 다 민주당 표다. 다당제 던지겠다는 거니까 이승만으로 노인표 묶는 거는 효과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효과가 많이 난다고 봐요. 35%만 득표하면 된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또 한번 꺼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전에 갔다 오셨고 한동훈 장관 집에는 언제 갑니까? 7월 15일 날 7월 오후 15일. 1시인데 네. 저희가 원래 촛불 총력 집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 촛불 총력 집회인데 우리는 원래 촛불 집회 끝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후 1시에 한동훈 집 앞에서 먼저 해버리고 이제 남대문 가기 때문에 우리 총력 집회 뒤에 촛불 집회 태극기 그건 통합 집회죠. 좌우 통합 집회 한번 오시면 알겠지만은 촛불 태극기 연대 단체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전부 다 한동훈 집에 오고 지방에서 이제 총력 집회 올라오시는 분들도 한동훈 집 앞에 집회 먼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명 신고했는데 200명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행진도 있고 연사도 한 10명 넘어가고 한동훈을 아예 완전히 그냥 그 얼어붙게 만들자. 그래서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한동훈은? 없어요. 아무 반응이 그러니까 없어요? 송영길 대표가 질렀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왜 별이지 그러니까, 다시 안 집어넣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안타깝고 끝내는 놈들이냐고 원래부터. 안타까우면 안 되지. 안타까우면 잡아넣어야지. 지금까지 안타깝다 말 한 적도 없고 안타깝다고 끝내는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그리고 그날 한동훈뿐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고영권 중앙지검 사장 다 튀어나왔어요.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태블릿 다 허위라고.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부터. 진짜 변 대표님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 정도면? 근데 그냥 마음 놓고 제가 공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제 이 녹화 당시는 이제 가기 전인데 이제 일요일이니까 갔다 왔겠네. 한동훈과 특검 제4팀에서 이 태블릿 조작을 함께한 정민영 변호사라고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한겨레 신문 기자이자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른바 이 수사 보고서를 허위 날조해가지고 최소한 게 아니라는 증거들을 쫙 써놓더니 결론엔 최소한 게 맞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희가 어제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은 참여연대 출신이고 검찰도 아니고 답변해라.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통화까지 했어. 근데 자꾸 답변을 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무법인 덕수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최서원께 아닌 증거가 다 써 있는데 예. 마지막에만 결론만 최서원께 맞다고 해놨는데 이게 추후에 이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5일자 보고서인데 네. 1월 8일자에 받은 증거가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추후에 유조된 게 확실하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돌려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검사가 아니니까 조작에 같이 공모했을 리 없고 이 사람 보고서를 누군가 어떤 검사가 뒤에 슬쩍 유지해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해서 당신 이름이 도용될 수 있으니까 당신 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이제 이거를 네. 같이 해결하자. 그 집회를 지금 연 거죠. 지금 한겨레도 그 당시에 이제 JTBC 기사를 받아가지고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한겨레 쪽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죠. 한겨레 쪽도 없고 김의겸 의원은 어떻습니까? 김의겸도 전혀 없고 네. MBC 쪽도 MBC 앞에서 제가 집회까지 했는데 MBC 쪽에서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자꾸 태블릿 PC 지르면은 우리 불편하다 이런 뭐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조작 보도할 때 전체 언론사가 다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뒤집기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언론사들 패턴이 한 언론에서 보도하면 그 진위 여부 확인 안 하고 그냥 따라 보도하기 많이 하죠. 특히 그땐 더 그랬죠. 네. 그때는 이미 촛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냥 기자들이 막 달려들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진위 여부를 감정을 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문갑식하고 네. 한국일보에 뭐 몇 명 있었는데 그게 묻혔죠 다. 지금은 이제 야 끝났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언론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언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참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잘못 갔구나 이거. 저도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 1위를 두세 번 해본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로. 그 JYP 박진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해봤습니다. 그 동명이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 해봤습니다. 너무 우습게 보시네. 해봤는데 확인 취재에 들어오는 언론사는 중앙일보. 나머지는 확인 취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그냥 그런 거 다 써버려요. 난 지금 요즘에 이 종편 보면 내가 정말 돌아버리는데 종편에서 이 패널이 한 5명 나와요. 채널A나 뭐 네네네. MBN이나. 그럼 소영길 사진을 딱 걸어.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네. 그래서 5명이 다 조리돌림이야. 이거는 그렇죠. 단 한 명도 소영길 쪽 얘기하지 않고 좌들우든 다 박살 내는데 그 정도로 더군다나 태블릿 PC는 제가 6년 동안 감옥 갔다 캐낸 진실이고 네. 현재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 2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런 정도고 한동훈이 지금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했으면 저한테 발언 마이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마이크 취재도 안 하죠. 취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떠들고 이게 무슨 언론이야 진짜. 태블릿은 그냥 이거 괴담이고 그냥 어떻게 소영길이 이런 거 하냐? 그리고 끝나. 네.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채널에 김진 앵커하고 황순 앵커 뭐 잘 아는 사이거든요. 어제 전화하고 문자 보냈어. 야 이거 너희들 이거 들어다 진짜 천벌 맞는다. 하다못해 반론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그냥 야 태블릿 PC 빼던지 이 자식들아. 이거 너희들 진짜 죽는 거다. 그래서 야 심각하구나 이거. 언론의 기본 윤리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뭐 그렇죠. 진짜. 언론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홍석현 회장, 이건 이제 추미애 장관도 관련돼 있습니다. 윤석열, 홍석현 회동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 징계한 내용에 올렸는데 빠졌다. 빠졌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졌어요. 빠져서 거기에는 이제 변희재 대표는 추정키에 홍석현 회장이 태블릿 PC 이야기도 윤석열과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이 매불쇼에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최욱이가 물어봐서 제가 징계 요청한 건을 아니 홍석현과 윤석열이 야밤에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 15일 뒤에 제가 구형 5년을 받고 그 5일 뒤에 제가 2년 선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신청한 증거 증인이 모조리 기각됐다. 그래서 이거는 술자리가 영향 미쳤다고 내가 이제 징계 요청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징계안을 올렸어요. 이거 감찰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렸더니 징계위원회에서 아주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검사 윤리 강령에 의해 가지고 검사는 사건 관계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JTBC가 고소한 사건에서 JTBC 대주주의 홍석현은 사건 관계자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냥 이미 그거는 어겼어.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는 분명하나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뭔 말이야? 그렇죠, 뭔 말이죠. 내가 그때 너무 황당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추미애 장관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술자리 만나긴 만났지만은 그 술자리가 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재판의 네? 증거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윤리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대화를 한 녹취가 없는 이상은 네. 둘이 그러면 그럼 우리 재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둘이 만난 거 자체가 불법이고 그 만난 시기가 제 재판에 구형과 선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 때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징계를 하기 싫어서 이상한 논리 만들어낸 거죠. 어떤 경우든 검사가 사건 관련이 만났을 때 재판의 의도, 개입할 의도로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런 대로 얘기했는데 실제 저는 징계위 과정에서 법무부나 징계위나 이미 검찰에 넘어가서 이 징계를 안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자기 혼자 위에 있을 뿐이지 법무부가 다 검찰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 징계를 안 하려고 이미 서로 짰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징계 요청을 했으면요, 징계가 이제 받아져가지고 감찰 들어갔을 때 저한테 한마디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전화 한마디도 안 했고 제가 몇 번 전화하니까 지금 이 감찰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야. 자,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답변서를 냈어요, 분명히.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홍석현하고 만났을 뿐이지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제가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답변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또 잘 상황을 몰랐네요. 잘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기사를 쓰고 이제 뭐 전에서 기사를 줘서 저는 이 건은 다시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상황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욕을 얻어먹듯이 예. 너 이거 왜 태블릿 건드려? 너 이거 박근혜 무슨 뭐 탄핵 부정하는 거야?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태블릿 사건은 네가 왜 공론화 시켰냐?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네. 이걸 덮자는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는데 그때 이제 막 조중동부터 한겨레 똑같아. MBC 미디어오늘도 아니 이미 사건을 기소했는데 사건 관계자 만나면 뭐가 어떠냐?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만나면 안 돼. 재판 끝날 때까지는. 근데 그때가 기소가 되게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4개월 진행되는 동안 무수한 조작을 우리가 발견해버려서 네. 12월 7일 날 저희 오영국 대표 도토에 변호사가 검찰과 JTBC의 증거 조작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합니다. 네. 완전히 조작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손석희, 최순실 그리고 검사 노승권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해요. 그리고 야 이제 증거 조작 나왔으니까 태블릿 PC 꺼내 감정하자. 총공세를 펼치고 있을 때거든요. 거기가 11월 20일이야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태블릿 PC 감정하자. 왜냐하면 조작 증거 나왔으니까 판사가 이거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블릿 감정했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우리가 감정 신청한 게 11월 20일인데 오전에 야밤에 둘이 만난 거예요. 두 놈이 야밤에. 그러더니 갑자기 검사 태도가 바뀌면서 검사가 막 난리 치는데 판사가 다 받아줘가지고 증인이 무더기 기각. 태블릿 감정 기각 다 기각됐어요. 이때야말로 진짜 태블릿과 탄핵은 완벽하게 이꼴치 되듯이 인식하고 있을 때거든요.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님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징계라는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서 구분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징계라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예요. 자, 이 법률적인 문제로 치자면은 윤석열과 홍석현이 회동을 해서 변희재 대표의 수사에 관련되는 것을 어떤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로는 법률적인 문제로 보자면은 그러나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검사의 입장에서의 검사 윤리 강령에는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을 법적으로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서 징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행위인데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이 윤리 강령의 명백한 위반이니까 네. 징계 사유는 맞지만 징계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황당무계한 이제 그렇죠. 이게 나온 거고 이제 이 내부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제가 징역 5년을 구형받는데 네. 그 이전의 명예훼손에서의 최고 징역 구형은 3년이에요. 2년이 플러스 알파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원래 이제 기소할 때 이 수사검사가 이 징역 구형 의견서를 쓴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구형을 가는 건데 그때 공판검사가 이제 구형하는 거고. 근데 수사검사가 저를 구속 기소할 때 이미 징역 5년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 5년이 실제 구형된 5년하고 똑같으니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추미애 장관 얘기는. 네.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징역 5년은 건국일에 신기록을 세웠다니까요. 명예훼손 징역 5년 구형이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왜 5년까지 갔냐면은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조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신문 광고를 10번을 내고 이거 조작 맞다. 네. 우리 독자들이 계속 집회하고 이 보고서 만들어서 뿌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검사나 판사나 이것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조작하는 편이다 이래가지고 엄벌에 처해서 징역 5년이 구형됐고 2년이 나온 건데 네. 아니 그러면 기소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갈 줄 알고 미리 5년을 때렸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예상할 때는 기소할 때는 2년 3년 정도 구형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소할 때 그 검사 의견서에 5년 적혀 있으면 난 이것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은 뭐 위조 밥 먹듯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받아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측면이지 위에 뭐 어떤 압력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압력이 내려서 추 장관이 막은 건 아닌데 그렇죠. 압력을 근데 굴할 사람도 문제는 아니고 모든 그분이. 게 이제 징계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징계위를 장악했겠죠. 네. 검찰이나 네. 뭐 검찰의 이 조작이 드러나는 걸 반대하는 청와대나 네. 징계위를 장악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하고 갈등을 빚어요. 네. 아니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윤석열 변호하고 있냐. 네. 실제로 징계위원장이 윤석열을 징계를 2달짜리를 때리면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2달 한다는 황당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 징계를 왜 합니까? 20년 근무한 사람은 20년 근무한 그러니까. 다 공로를 다 인정해 주면 징계 안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저는 추 장관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소한 제 사건은 다시 들여다보고 네. 본인도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걸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 내에서는. 야, 추 장관 문제는 요즘 너무 미묘해가지고 음. 이게 만약에 추 장관이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윤석열에 의해서 장악당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징계위원회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또 실명 거명 안 하고 열어놔 버리면 또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아니 생겨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추 장관이 직접 요청한 징계 사안 2건도 제외되고 한마디로 추 장관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징계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죠. 참.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추 장관님 참 난처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딴 건 다 빼고 네. 요건 윤석열 네. 홍석현 술자리 요건만 다시 잡아보자는 겁니다. 저랑 한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경환 반윤 연합군 기사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로댕이라고 쓴 걸 오댕이라고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좀 난 이런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말장난 좀.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쓰는 또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이거 80년대 단어. 이거 옛날 이거 이순자 컨닝 사건 이거 썰렁 개그잖아요. 80년대 그렇지. 예, 이 수준의 개그를 갖고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이분은? 아니 이 최경환은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박근혜 측의 좌장이고 네. 이준석은 자기가 제일 자랑하는 게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이 만나면 됩니까? 그 만나기 전에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걸 정리 안 하고 둘이 만나서 희덕거린 사진을 올려놓고 네. 그러면 다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로댕이라 쓰고 오댕이라 읽는다? 일단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보수 측에서는 최경환 저거 뭐 하는 거냐. 일단 이준석을 떠나서 당신 징역 7년까지 살다 온 사람이에요. 탄핵 사건 연루돼가지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정치적인 업적 중에서 탄핵을 가장 잘했고 자기가 대구에서 이 당대표 된 거는 결국 탄핵을 넘었고 네. 박근혜는 옥중에서 잘 보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도발한 이준석과 만났을 때 박근혜 쪽 좌장으로서 너가 뭐 탄핵 물어보신 건 잘못된 거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희덕거리면서 사진 한 장 올려놨는데 그게 그냥 일단 이른바 최소한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 중에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는 거죠. 네. 그 문제 제기하는데 왜 로댕이라 쓴 거 오댕이라고 그러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것들은 그냥 정치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솔직히 공천 안 주면은 반윤 신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보이기식 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신당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아까 그랬잖아. 이거는 박근혜 완전 쪽이랑 정체성이 다른 사람. 완전 다른 건데 네. 둘이 그러면 신당할 생각도 없이 만난 사진을 올렸다. 이건 뭐냐면 따로따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우리 공천 안 주면 우리 손 합쳐가지고 너희 우리는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거든. 공천 달라고. 그런 짓거리 한 거잖아 이게. 최근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노원구에 공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준석이 계산하는 거는
MB계가 이제 속속 들어왔어요. 네. 와, 나는 이재호 씨가 이제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된 건 내정돼서 이제 발표가 났는데, 네. 유인촌 씨가 또 문광부 특보로 들어와. 아니, 그러면은, MB 때 진짜 빅3 3인방이 이상득 씨 제외하면은, 이동관, 이재호, 유인촌인데, 이 세 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지금. 참.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세 명의 헤드인 한호섭 실장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이명박 쪽에서는 사실은 이준석하고 정치적으로 크게 붙은 적은 없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있다고 계산할 텐데 불편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내가 있지만 이준석이 요 입 때문에 네. 이준석이 박근혜 따라서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축하 난을 보냈는데 그걸 갖다 버렸다고 떠들어서 아직도 이준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MB계들은 차라리 야 다당제로 가자. 그러니까 탈당을 부추긴단 말이야 신당을. 네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야 나 MB계랑 그렇게 붙은 거 없다. 네. 윤핵관보다 낫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는 MB계랑 손잡고 공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노원구라는 지역구가 이준석이 이제 보수 정당이 당선되기 힘든 지역이에요. 힘든 지역이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이준석 그냥 공천 하나 줘버려. 이런 이제 화해 제스처,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을 통합한다라는 느낌,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기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근데 저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MB계 계산법에 따랐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이준석계랑 손잡아서 이 지지세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쫓아내서 네가 차라리 민주당 표 갉아먹어라 이럴 수 있고 예. 완전 계산기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현재까지 제가 듣는 바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창당을 유도하겠다. 유도하겠다. 그래서 민주당 표를 먹어라. 그 두 사람은 신당 창당 안 할 한다. 생각이 없지. 왜냐면 아니야. 자기들은 이제 공천 정도가 아니라 네. 총선 때 되면은 이제 윤핵관을 빼고 자기들을 이제 이 총선 이 대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거나 그 기대까지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MB계는 전혀 그 생각 없어요. MB계는 그렇게 해줄 생각이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데, 없어요. 예. 예. 저는 뭐 유승민까지 불러다가 뭐 그런 자리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준석 관련해서는 계산이 잘못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준석을 노원구 공천하면 저는 이준석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에 대한 중도층들의 동정심이 있거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당선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좋게 생각 안 하겠지. 시끄럽잖아 이거. 시끄럽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 그러니까 MB계도 이렇게 이 완전히 윤핵관처럼 원수지간은 아닌데 아까 네. 말한 대로 그 이명박 난 갖다 버린 사건 문제 때문에 얘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 로댕, 오댕 또 뭐 있지? 옛날 그 이순자 시리즈 다 나오겠는데요. 근데 요즘에 하나 또 재밌는 게 이동관, 유인촌이가 들어오니까 진중권이가 짐 싸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진중권이 또 MB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진중권이 이제 검사들하고 해먹으려고 했는데 네. 유인촌하고 이동관은요 광우병 때 정권 날아갈 뻔했잖아. 네네. 그 원흉을 진중권으로 기억하고 있어. 진중권이 그때 노트북 하나 들고 이거 마이크 하나 들고 그 광장 설쳤잖아요. 돌아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MB계들이 진중권이가 그 이상한 자리가 중앙대 겸임교수 자리 잘라버리고 네. 한예종 특임교수 잘라버리고 네. 박살내버렸거든. 이제 진중권이 이제 조용히 짐 싸가지고 이제 윤석열 까고 있더라고. MB계들은 진중권 용서 안 할 겁니다. 근데 진중권은 그 소속사가 연예기획사가 아시죠? 알아요. 그 최병서가 있는 기획사. 네, 연예기획사고 아마 이미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 많이 봤을 겁니다. 충분히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이 거기는 진짜 원한 관계야 MB하고. 진중권 이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때 뭐 안경이 깨졌니 뭐 그러고 뭐 그런 기사 나왔던 것도 뭐 얼핏 기억이 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로 넘어가냐면 이현주 최대집 신인규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신당 냄새가 진짜 제대로 폴폴 나요. 폴폴 나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소개라든가 또는 협의 속에서 신당을 진행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도 되겠네요. 이거 일단은 여기가 지금 100여 명의 인사는 완전히 이제 초당파 인사들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성명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 국회회관에 나타난 사람들은 최대집, 이현주, 신인규, 네. 함원기 여기가 핵심들이에요. 김종대 전 의원도 김종대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름만 올려 있고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가지고 일단은 국민 이슈를 잡아가다가 네네. 이분들 내가 했죠. 이현주 최대집 여기는 현재는 보수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연히 신당 창당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둘이 꽤 자주 지금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어느 순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때 따로 요 100명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보수만 따로 모아서 보수 신당을 창당하게 될 거다. 저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이현주 의원은 평소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보수 신당보다는 중도 신당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여기 이분들이 지금 초당적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네. 보수 쪽 가치는 잡고 있대. 네. 중원 지역까지도 가자. 아마 그런 이제 이 노선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반윤석열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의 문제로 차이점을 두나요? 예를 들자면 김종인 그 금태섭 그룹과는 이분들은 예. 반윤석열 투쟁을 민주당보다 훨씬 세게 들어갈 겁니다. 하겠다는 거죠. 훨씬 세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 김종인 금태섭은 반윤석열 투쟁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예. 이게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네. 보수적 가치를 버려서 중도로 가는 게 아니고 보수적 가치는 갖고 있는데 윤석열하고 더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층이 오니까 그런 정도로 전략 짤 수 있는 그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신인규 변호사도 이준석 쪽보다는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는. 신인규 변호사가 그 국바세가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좀 있죠. 다 탈당했대. 탈당 나갔다는데 이제 그럼 그렇기 때문에 신인규 개인 조직이 되는 거고 네. 이 신인규 변호사는 그 개혁 보수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천하나 이런 애들은 검찰 안 까. 숨어 있지. 예,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정치 권력은 나눠 먹겠다는 사람들이고 신인규 변호사만 검찰을 깝니다. 검찰 깐다는 얘기는 거기랑 못 한다는 얘기는 같이. 그렇죠.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 이현주 최대집이 이렇게 보수 정당 프레임을 짰을 때,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할 만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영향력 행사를 하려면은 최경환이고 막 조원진 다 버려버리고 이 사람들하고 해야 돼, 이 사람들하고. 에이 그렇게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뭐 계속 뭐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래야지 욕을 안 먹을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여기서 또 최경환하고 같이 한다. 근데 최경환을 잘 안 만난 줘요, 박근혜가. 아무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유영아도 못 만나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이 그쪽하고 화해하는 듯한 제스처, 그쪽이라면 윤석열 쪽입니다.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이니까 문제인 거지. 만약에 최경환도 윤석열과 싸우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일정 정도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튀어나오자마자 공천 구걸을 하니까 이자는 안 되겠구나. 이제 끝난 거고. 그렇게 유영아가 최근에 영남권 일간지에다가 윤석열을 비호 찬양하는 칼럼을 썼는데 이거 박근혜하고 다 끝났구나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공천 구걸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박근혜 여기 버려야 되고 끝났고 윤석열하고 싸울 수 있는 요 젊은 그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됐을 때는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좀 약해요, 사실은 보면. 이 우리끼리의 정치권 내의 지명도는 있는데 대중적인 인기는 이현주 의원이 좀 있는 편인가요, 요즘은? 이현주 씨가 이제 뭐 방송 활동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게 지금 소영길 대표만 하더라도 대중적 인기가 있는 정치는 아니었는데 그냥 들이받고 싸우니까 인기 올라가듯이 잘 싸우면 돼요, 윤석열하고. 지금부터 누가 더 세게 잘 싸우느냐 그 경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과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종인, 금태섭, 그다음에 정의당의 유호정, 장혜영 이런 흐름들은 완전히 지금 별개로 진행되고 별개죠, 별개. 이현주 트레집이나 이준석 쪽이나 김종인 쪽 다 별개죠. 다 따로 노는 거네요. 아까 말한 이준석 쪽은 이제 당내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고 총선 때 당내 권력 투쟁에서 들어가서 자기들 하겠다는 얘기고 김종인 씨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알기로는 금태섭 제가 보도자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금태섭 김종인이 공동으로 창당한다 발표된 보도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김종인 씨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뭐 열심히 안 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금태섭만 얘기한 거 돼 있는데 금태섭 씨는 창당해서 이 윤석열 세력과 별개로 가는데 윤석열과 세게 싸울 생각이 없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갉아먹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양 당만 까고 있어요. 정권 안 까고. 이거는 여권바의 신당이다. 내가 느낌은. 이재호가 공작하는 여권바의 신당일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양양자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지금 신당에 나온다고 양양자는 지금 금태섭하고 합칠 가능성이 많아졌죠. 아니 지금 신당 창당한다면 제가 말한 대로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을 더 세게 까서 윤석열을 정말 극혐하는 60%의 국민을 선점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안 까면서 창당한다? 이건 이재호 신당이라고 난 보여져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밀어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위장 신당에서 민주당 표 갉아먹으려고. 저는 금태섭이나 양자나 다 그렇게 봐요. 여권바 신당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변희재 대표가 보기에 지금 공간의 문제에서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 정통 보수라고 하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 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중도가 많이 비어 있다. 어디가 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수는 한 30%의 이 시멘트 진짜 시멘트 표가 지금 윤석열을 버티고 있는데 보수는
그 시멘트가 원래 박근혜 표였단 말이야. 네. 이 윤석열 넘어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보수표가 공고하다는 거는 변절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 윤석열 넘어갈 때 변절한다 하면 절반만 넘어가야 되는데 100%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네. 네.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 흔들리면은 요 30%가 다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심점이 이현주 최대 지휘부는 아니 약하잖아요. 내 말이 거기다가 박근혜까지 하고 박근혜까지 가면은 태블릿으로 때려 부숴가지고 누구 자백 몇 명 하고 이렇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판이 흔들리면 흔들리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보수는 또 확 그냥 음. 어제까지 윤석열 많이 살던 놈들이 다음날 윤석열 죽이자고 하고도 남은 애들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채워주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네. 고종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이또 이름을 만세 부른다니까요. 그게 지금 보수의 이 선조들이기 때문에 네. 네. 보수 30표가 시멘트라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 30%가 전체가 움직여버려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그 뭐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하는 저기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김종인이라든가 금태섭 쪽에 뭐 어플라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성향으로 그럴 보이시죠? 수도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그 사람들은 일단은 뭐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 쫓아내는 게 1순위고 네. 쫓아내서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통해서 비대위를 가지고 당 장악하니까 근데 네. 쫓아내는 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쪽으로 확 갈 수도 있죠. 뭐 박용진이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뭐 양거대 정당이 있지만은 다양한 다당제 형태로 흐름이 만들어질 수 그렇게 있겠네요. 되니까 이제 이재호가 지금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네. 창당을 부추기면서 그럼 창당을 할 수 있는 뭐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비례대표 의석 늘리는 거하고 중대선거구제예요.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 줄 테니까 니네 그러면은 5석만 내도 만약에 금태섭 신당이 5석 먹는다 할 만 하잖아요. 금태섭 입장에서는. 할만하죠. 네. 그렇게 해서 10몇 개 정당을 쫙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자기들은 노인표 30%로 일당 하고 나머지 것들 해가지고 다당제 가겠다. 그 그럼 전략이잖아요. 뭐 가정이 참 재밌습니다만 그런 군소 정당들이 윤석열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뭐 강성 야당 거기는 뭐 강성 보수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주도했을 때 탄핵이라든가 퇴진 이런 데 동참할까요? 탄핵 퇴진은 진짜 진보의 가장 원칙적인 세력하고 보수의 가장 원칙적인 세력만 가능한 거고 네. 해먹겠다는 세력들은 그게 아니겠죠. 해먹겠다는 세력은. 그럼 김종인, 금태섭 등의 뭐 중도 세력이나 이런 쪽들은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 싸움하는 거겠죠. 현재 정치권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래서 그 이재호 씨가 그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것도 요 직책 들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민주파리들하고 이제 한마디로 정치 공작소를 차린 거예요, 여기다가. 정치 공작소를 차리고 2016년에는 보면요 안철수가 탄핵 굉장히 일찍 주장했습니다. 안철수가 중도에 있었지만 보면은 안철수가 박근혜하고 세게 싸운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늦게 합류했죠. 근데 그때는 이 다당제나 이른바 중대선거구제나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나 이거 박근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어서 그렇죠. 그 세력들이 탄핵 그게 이제 김무성, 박지원인데 크게 얘기하면은 이원집정제 그 화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탄핵한 거고 네. 지금은 현역 대통령 중에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원집정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 대통령이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 본인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제일 받을 만한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정 운영을 휘어잡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너 나가. 책임 총리 국회에서 이재호가 야 내가 나는 거 해줄 테니까 너 머리도 아프고 나가서 술이나 마셔. 이게 딜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이거. 조건은 그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류의 정통 진보라든가 정통 보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상황은 싫겠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끝장나는 거고 지들끼리 해먹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총리는 이미 결정 났어. 내가 볼 때 이재호, 박지원, 김무성 다 결정 났어요. 그 총리는 그래서 그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재호 본인이 정계에 들어와서 자기는 늘 중대선거구제 이원집제를 꿈꿨다 이거예요. 네. 그거 실현하기 제일 좋은 상황이 온 거예요. 이재호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마지막 그 우리 변희재 대표의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추미애 신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 하는 거는 신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최대 문제 아니겠어요?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 당선됐다. 이걸 안 벗어 던지면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를 할 수도 없고 개인의 불명예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개파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친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고 친명은 또 추미애를 부담스러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이 보수 유튜버들하고 보수 논객들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을 문재인이 편들었다 그랬을 때 가장 불편해할 사람들은 보수야. 왜냐하면 이 보수를 200명 잡아들인 윤석열을 지지할 때 문재인이 싫어서 윤석열만이 문재인을 감옥 보낼 거라는 사기를 쳤어, 하여튼. 절대 보낼 일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안 되는데 이거 사기 쳤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발언으로 어라? 윤석열 이 문재인과 같은 패야? 이거 보수 붕괴될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은 친문 친명으로 분열된 상황이지만요. 이게 공식화되면 보수는 붕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지금 추미애를 엄청나게 까는 거예요. 엄청 너 이재명한테 주셔서 공천 받으려고 그러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육선 의원이고 당대표했고 법무장관했고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사실. 대통령 빼고는. 그거 고민정 지역구 가서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거 아니고 뭐 친명에 줄을 섰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추미애가 저런 발언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기의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 인생 전체가 걸렸다. 이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주 법으로 찍히면 이건 어디 가서 술 한 잔도 술 좋아하는 사람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술 한 잔도 못 먹는 사태가 되니까 이거만큼은 그거 벗어 던져야 되겠다. 그걸로 나왔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분간 추미애 전 대표가 던진 이슈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보수의 이런 이 유튜버들처럼 공천 받으려고 나왔다 그러면은 파장이 크지 않을 겁니다. 공천 받을 들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 자체가 뭐 대권 주자인데 사실은 명예회복하러 나오면은 이건 계속 가는 거죠, 끝까지 이거는. 결국 보면 저 기사를 뽑는 거 보면은 추미애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립각 이런 식으로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대립각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정치적인 덩치가 크신 분이거든요. 대립각이고 공천 문제가 있으면 공천으로 조정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추미애는 자기 명예 회복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신당은 아마 추미애 쪽에서 머리가 없을 겁니다. 신당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죠? 신당 창당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알겠습니다. 오늘 변희재 대표님하고 정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향후 계획 이야기해 주시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 PC 조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어가지고 최소 30명 이상 개입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개입한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총책임자고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뭐 모든 정책 책임 윤석열인데 아까 말한 대로 참여연대 그 정민영 변호사는 이름이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JTBC 기자들도 몇 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쫄지 말고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 한동훈이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조작 주범이. 그러면 여기서 자기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요 공범으로 뒤집어 써요. 그래서 머지않아 한두 명 정도 양심선언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키아벨리는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으로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